박기현 55의 베테랑 조종사는 하늘 위에서만큼은 완벽한 남자였다. 수만 피트 상공에서 거대한 항공기를 다루는 그의 손은 단 한 번의 떨림도 없었고 승객들은 그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안심했다. 3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비행을 이어온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침착한 성격, 그리고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한 박기현은 누가 봐도 이상적인 남자였다. 하지만 땅 위에서의 박기현은 전혀 다른 남자였다. 첫 번째 집에는 정숙하고 헌신적인 아내 김혜정이 있었다. 53살의 그녀는 25해 동안 기현의 곁을 지켜온 합법적인 부인이었다.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한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다. 혜정은 조종사인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기현 역시 차분하고 현명한 혜정을 진심으로 아꼈다. 두 아이가 태어나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갔다. 첫째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 딸은 고등학생이었다. 혜정은 남편이 해외 운항으로 바쁘다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가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것이 조종사 아내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그녀는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며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 두 번째 집에는 젊고 아름다운 승무원 윤서영이 있었다. 35의 그녀는 기현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믿었다. 파리 노선에서 처음 만난 그날을 서영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했다. 기현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기장복을 입고 조종석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승무원 브리핑 시간에 나눈 짧은 대화에서 서영은 기현의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면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로맨스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같은 노선을 타게 된 횟수가 늘어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나눈 첫 데이트, 생강을 거닐며 나눈 달콤한 대화들. 서영에게 기현은 성숙하고 믿음직한 남자였다. 기현이 이혼 수속 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서영은 의심하지 않았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으로는 그의 말이 모두 진실로 들렸다. 1년 후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서영은 기현이 곧 자신과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믿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세 번째 집에는 지방 비행클럽에서 만난 이혼녀 장미숙이 있었다. 45의 그녀는 20살에 결혼했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아픈 경험이 있었다. 홀로 딸을 키우며 힘든 시절을 보내던 그녀가 기현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항공클럽을 운영하던 미숙은 어느 날 찾아온 베테랑 조종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기현은 미숙에게 자신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었다. 미숙은 그런 기현이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다. 한 번의 실패한 결혼으로 상처받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준 남자였기 때문이다. 기현은 미숙에게 따뜻한 동반자였다. 딸의 학부모 모임에도 함께 나가고 주말이면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다. 미숙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믿었다. 박기현은 마치 정교한 비행 계획을 세우듯 자신의 생활을 완벽하게 분할했다. 그에게는 3개의 휴대폰이 있었고 3개의 다른 인격이 있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첫 번째 집에서 혜정과 보냈다. 이때의 기현은 든든한 가장이었다. 아이들의 성적을 챙기고 혜정의 고민을 들어주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두 번째 집 서영과 함께했다. 젊은 연인 앞에서 기현은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남자로 변신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신 영화를 보러 가고 여행을 계획하는 달콤한 연인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세 번째 집에서 미숙과 딸과 함께 보냈다. 이곳에서 기현은 다정한 새아빠였다. 미숙의 딸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소박한 행복을 만끽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기현의 거짓말은 점점 정교해졌다. 첫 번째 집에서는 장기 해외 운항 스케줄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운다고 했다. 유럽 노선, 미주 노선을 돌아다니느라 바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집에서는 국내 단거리 비행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제주도, 부산을 오가는 짧은 노선들 때문에 불규칙한 스케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집에서는 비행 교육과 훈련 업무를 맡게 되어 주중에는 서울에서 지내야 한다고 했다. 후배 조종사들을 가르치고 시뮬레이터 훈련을 담당한다는 그럴듯한 이유였다. 각 집마다 기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옷차림부터 말투, 심지어 취미까지도 바뀌었다. 혜정 앞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지적인 남자였고 서영 앞에서는 재즈를 즐기는 세련된 남자였으며 미숙 앞에서는 트로트를 흥얼거리는 서민적인 남자였다. 세 여자는 각자 다른 기현을 알고 있었고
모두 자신이 아는 기현이 진짜라고 믿었다. 하지만 거짓말의 탑은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이다. 처음 균열이 생긴 것은 지난 봄이었다. 어느 날 두 번째 집에서 서영이 기현의 셔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절대 쓰지 않는 진한 빨간색 립스틱 자국이 셔츠 깃에 묻어 있었던 것이다. 서영은 기현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승무원들과 인사하다가 실수로 묻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서영은 석연치 않았다. 그 립스틱은 너무나 선명했고 인사 정도로는 그렇게 진하게 묻을 수 없는 자국이었다. 서영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세 번째 집의 미숙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기현이 주는 생활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적게 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몇 달이 계속되자 이상했다. 게다가 예전처럼 비싼 선물도 줄었고 함께 나가는 데이트도 횟수가 적어졌다. 미숙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기현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해갔다. 미숙의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자의 육감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첫 번째 집의 혜정 역시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다. 기현이 해외 비행 횟수가 줄었다고 하면서도 집에 없는 날이 오히려 많아진 것이 이상했다. 더욱 의아한 것은 항공사 동료 부인들과의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었다. 다른 조종사들의 스케줄과 남편의 말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혜정은 조용히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기현 자신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세계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했다. 어느 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야 했고 세 명의 서로 다른 기대에 부응해야 했다.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해 여름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서영이 기현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의 문자를 목격한 것이다. 오늘 저녁에 봐요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서영에게는 충격이었다. 기현은 회사 동료라고 둘러댔지만 서영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서영은 기현을 미행했다. 기현이 간 곳은 한 카페였고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였다. 서영은 멀리서 지켜봤지만 둘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미숙 역시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 기현이 준 명함에 적힌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본 것이다. 기현의 교육 업무에 대해 문의한다는 핑계로 전화했는데 담당자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미숙은 당황했지만 혹시 자신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다. 혜정은 더욱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남편이 스케줄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항공사에 전화해서 남편의 비행 스케줄을 물어봤지만 기현이 말한 해외 운항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혜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5해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세 여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직감과 의심은 점점 강해졌고 기현을 둘러싼 거짓말의 벽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이번 명절은 기현에게 특별한 도전이었다. 세 여자 모두 기현이 자신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혜정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을 기대했고 서영은 기현과 함께하는 첫 추석을 꿈꿨으며 미숙은 딸과 함께 새 아빠와 보내는 명절을 계획했다. 기현은 이번에도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추석 당일 오전에는 첫 번째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오후에는 두 번째 집에서 서영과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는 세 번째 집으로 가서 미숙과 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각각에게는 다른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댔다. 혜정에게는 회사 응급 상황 때문에 오후에 나가야 한다고 했고 서영에게는 오전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 했으며 미숙에게는 저녁에만 시간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운명은 기현의 완벽한 계획을 산산조각 냈다. 추석 당일 오전 첫 번째 집에서 차례를 마친 기현은 두 번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교통이 복잡했고 서둘러 운전하던 기현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 순간 옆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기현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에서는 기현의 지갑에서 발견된 비상 연락처를 보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문제는 지갑 안에 세 장의 다른 명함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는 혜정의 연락처가 적힌 아내 카드였고 또 하나는 서영의 연락처가 적힌 연인 카드였으며 마지막 하나는 미숙의 연락처가 적힌 동거인 카드였다.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응급 상황이라 3명 모두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혜정이 제일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 남편이 상태를 묻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25회를 함께 산 남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온 마음이 아팠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때 응급실에 젊은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서영이었다. 그녀는 기현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혜정은 당황했다. 이 젊은 여자가 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영 역시 병실에 있는 나이든 여자를 보고 의아해했다. 간호사가 와서 상황을 정리하려는 순간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미숙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기현의 안부를 물었다. 이제 응급실에는 3명의 여자가 서 있었고 모두 같은 남자를 걱정하고 있었다. 순간의 침묵이 흘렀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요? 제 남편을 왜 찾으시는 건가요? 서영이 대답했다. 남편이라뇨? 기현 씨는 제 약혼자인데요. 미숙이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기현은 제 동거 남편이에요. 병원 복도에 폭풍 같은 고성이 울려 퍼졌다. 세 여자의 목소리가 하나로 섞여 혼란을 더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쳐다봤지만 세 여자는 개의치 않았다. 각자 자신이 기현의 진짜 여자라고 주장했다. 혜정은 결혼증명서를 가져오겠다며 소리쳤다. 서영은 임신 사실을 알리며 울었다. 미숙은 10년간의 동거 사실을 증명할 증거들이 있다고 맞섰다. 간호사들이 말려도 세 여자의 다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 소란 속에서 기현이 의식을 되찾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안도했던 것도 잠시, 기현은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들에 경악했다. 세 여자가 모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기현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도했다. 혜정에게는 다른 두 여자가 단순한 동료라고 말했고 서영에게는 혜정이 이혼 서류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거짓말했으며 미숙에게는 모든 것이 오해라고 했다. 하지만 세 여자는 더 이상 기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분노는 더욱 커졌다. 서영이 기현의 휴대폰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기현은 거부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휴대폰 속에는 세 여자와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같은 시간대에 3명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기록들, 각각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문자들, 거짓 일정들로 가득한 캘린더까지. 모든 증거가 기현의 이중생활을 입증했다. 혜정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25회 동안 자신이 알던 남편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서영은 임신한 몸으로 쓰러질 듯 울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도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미숙은 분노로 떨었다. 10년간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병원에서의 대치는 몇 시간이나 계속됐다. 세 여자는 기현을 둘러싸고 각자의 권리를 주장했다. 혜정은 합법적인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웠고 서영은 임신한 여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했으며 미숙은 장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들었다. 기현은 그 가운데서 어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병원 측에서 보안 요원을 부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세 여자는 각자의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선언하며 병원을 떠났다. 기현은 홀로 병실에 남겨졌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곧 기현의 직장인 항공사까지 전해졌다. 베테랑 조종사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라는 화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항공사에서는 즉시 기현을 불러 사실 확인을 했고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직 처분을 내렸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종사의 세계의 사랑, 하늘 위의 바람둥이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현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중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보도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기현은 항공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위기에 처했다. 가장 아픈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은 충격과 실망감에 빠졌다.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거부했고 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추문이 화제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기현은 퇴원 후 절망적으로 새 여자를 찾아다녔다. 먼저 혜정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계산도 마쳐놓은 상태였다.
혜정은 기현을 보자마자 말했다. 당신을 더 이상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끝내줘. 서영을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무기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은 져야 해요. 하지만 저와 함께 살 자격은 없어요. 서영의 차가운 말에 기현은 할 말을 잃었다. 미숙은 가장 분노했다. 기현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문 너머로 소리쳤다. 10년을 속였으면서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기현은 무릎을 꿇고 빌어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호소해도 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냉소뿐이었다.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새 여자의 마음속에서 사랑은 이미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다. 법정 다툼은 곧 시작됐다. 혜정은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25해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형성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서영은 미혼모가 된 것에 대한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미숙은 10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세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현의 재산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변호사 비용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고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재산이 동결되기도 했다. 항공사에서의 정직으로 수입도 끊어진 상황에서 기현은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렀다. 더 큰 고통은 사회적 매장이었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기현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에는 기현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넘쳐났다. 현대판 바람둥이, 파렴치한 조종사, 책임감 없는 남자와 같은 표현들이 기현을 따라다녔다. 그가 거주하던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항공업계에서는 기현을 완전히 외면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동료들도 기현과의 관계를 끊었고 후배들도 연락을 피했다. 한때 존경받던 베테랑 조종사는 이제 업계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기현의 부모님도 충격을 받았다. 여든이 넘은 노부모는 아들의 추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기현은 부모님께도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효자로 통했던 아들이 이런 망신을 안겨준 것에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절망적이었다. 대학생 아들은 아예 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친구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고등학생 딸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기현이 그토록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다. 몇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혜정과의 이혼은 기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혜정에게 유리하게 판결됐다. 서영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도 상당한 금액으로 확정됐다. 미숙과의 사실혼 관계는 일부만 인정되었지만 그녀 역시 일정 부분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현의 재산은 대부분 새 여자에게 나누어졌다. 수십 년간 모아온 저축, 부동산, 주식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기현에게 남은 것은 작은 전세금과 얼마 안 되는 현금뿐이었다. 결국 기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퇴를 결심했다. 조종사 면허를 반납하고 항공업계를 떠났다. 더 이상 하늘을 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한때 자신의 자존심이었던 조종사라는 직업마저 내려놓게 된 것이다. 기현은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다.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한때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남자가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 사이 새 여자들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혜정은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자신을 추스려 나갔다. 25해 동안 남편에게만 의존해온 삶을 반성하며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돌보며 자신의 상처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노인분들이 그녀를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혜정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어머니마저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아버지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오히려 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머니를 도우며 더욱 가까워졌다. 혜정은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서영의 선택은 더욱 용감했다. 그녀는 기현의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서영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임신 기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병원 검진도 혼자 가고 출산용품도 혼자 준비했다.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를 낳은 후 서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싱글맘으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고 사회의 편견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서영은 굴복하지 않았다.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찾았다.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점차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서영은 더욱 강해졌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기현에 대한 원망보다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서영은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원망이나 비난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미숙의 선택은 또 달랐다. 그녀는 10년간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미숙은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다. 전남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미숙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카페를 열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내리며 평온한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미숙은 개의치 않았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점차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미숙의 카페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입소문이 났다. 미숙은 더 이상 남자에게 기대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딸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됐다. 처음에는 딸도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되었다. 대학생이 된 딸은 방학 때마다 어머니의 카페를 도와주며 더욱 가까워졌다. 미숙은 딸에게 남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세 여자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동안 기현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방 소도시의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한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세 여자의 진심을 얼마나 우롱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기현은 종종 인근의 작은 비행장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낡은 비행기들과 시뮬레이터가 있었다. 기현은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곤 했다. 한때 자신이 조종했던 하늘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30년간 사고 없이 비행했던 자신이 정작 인생에서는 가장 큰 추락을 경험한 것이다. 어느 겨울날 저녁 기현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그 별들과 가까이 있었던 시절이 꿈만 같았다. 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에 돌아온 기현은 오랜만에 세 여자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진정한 반성과 후회의 마음을 담은 편지였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서도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미 상처받은 그녀들에게 또다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싶었다. 결국 기현은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마음속으로 세 여자에게 사죄했다. 혜정에게는 25해의 믿음을 배신한 것에 대해, 서영에게는 젊음과 사랑을 농락한 것에 대해, 미숙에게는 10년간의 진심을 짓밟은 것에 대해 깊이 사죄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세 여자는 모두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었다. 혜정은 요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서영은 온라인 교육 사업을 확장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숙의 카페는 지역의 명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반면 기현은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보다는 수용의 마음이 컸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기현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종이 비행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비행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작은 보람을 느꼈다. 어느 봄날 저녁 기현은 혼자서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는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비행기가 보였다. 기현은 조종관을 잡고 가상의 하늘을 날았다. 현실에서는 다시 조종석에 앉을 수 없지만 적어도 꿈속에서라도 하늘을 날 수 있었다. 시뮬레이터를 끄고 밖으로 나온 기현은 실제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이 지는 하늘 저편으로 한 대의 여객기가 날아가고 있었다. 기현은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마지막 독백을 중얼거렸다. 하늘은 넓지만 한 남자의 가슴은 그렇게 넓지 않더군.
세계의 사랑을 담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내가 어리석었다. 혜정, 서영, 미숙, 세 여자 모두 나보다 훨씬 현명하고 강했다. 그들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각자의 길을 찾았다. 나는 그들을 속였지만 그들은 나를 용서해 주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자체가 용서의 표현이었다. 이제 나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상처 주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사랑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혼자서라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며 살 것이다. 비행기는 점점 작아져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기현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눈물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넓고 아름다웠다. 기현은 더 이상 그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땅 위에서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날 밤 기현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현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아침이 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만 적어도 꿈속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용서받은 듯 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